육성여자고등학교 독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갈 지문도 마찬가지 과학 두 번째 지문이에요. 그래서 과학 자체가 낯설고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같이 보면서 살펴볼게요.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호흡도 하고 혈액을 순환시키는 등의 생명 유지를 위한 에너지도 필요하고요. 또 볼게요. 일이나 운동과 같은 일상생활을 하기 위한 에너지도 필요하대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지금 눈으로 보신 것처럼 에너지의 종류가 조금은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보실 거예요. 인체에 필요한 에너지의 총량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긴 개념 하나 나와 있죠. 별도로 체크할게요. 인체에 필요한 에너지의 총량을 뭐라고 하냐면 대사량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사량이라고 하는 녀석은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인 기초대사량. 그러면 첫 번째 줄에 나왔던 생명 유지를 위한 에너지라고 하는 게 거기 나와 있는 기초대사량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럼 생명 유지를 위한 에너지가 나와 있으니 일상생활을 하기 위한 에너지에 대한 설명도 나오겠죠? 이어서 읽어볼게요. 운동과 일 등의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인 활동 대사량, 이 두 가지의 합을요 대사량이라고 한대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활동 대사량이라고 하는 건 위에 나와 있는 일상생활을 하기 위한 에너지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기초대사량은, 그럼 여기서부터는 기초대사량에 대해서 우리에게 먼저 설명을 해줄 건가 봐. 기초대사량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다. 개인별 차이, 또 성별, 연령 등 여러 요인의 영향도 받는답니다. 이어서 볼게요. 보통 체중이 무거울수록 기초대사량이 크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체중과 기초대사량이라고 하는 것은 비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단위 체중당 기초대사량입니다. 앞에 나와 있던 기초대사량과는 다른 부분이 될 테니까 단위 체중당 기초대사량이라고 하는 용어랑 기초대사량이라고 하는 용어랑 구분지어서 알고 계시면 좋겠죠. 이어서 볼게요. 단위 체중당 기초대사량은 체중이 작을수록 크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아까 봤던 체중과 기초대사량의 관계는 비례관계였다면 단위 체중당 기초대사량과 체중의 관계는 반비례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별도로 적지 않을까 적어드릴게요. 그래서 내용일치 문제 같은 거 나왔을 때 단순하게 기초대사량을 물어보는지 단위 체중당 기초대사량을 물어보는지에 따라서 비례와 반비례의 정답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보셔야겠죠. 이어서 볼게요. 인체에서 기초대사량의 조절은 주로 누가 하느냐? 갑상샘이라는 녀석이 한대요. 갑상샘. 그러면 결국 여기서 말하는 이 갑상샘이라고 하는 녀석이 기초 대사량의 조절기관이 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갑상샘 기능에 이상이 있으면 기초대사량이 지나치게 커지거나 작아져 이상 증상 유발. 그러면 갑상샘의 기능과 기초대사량의 관계를 증명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갑상샘 항진증은 기초대사량이 커져서, 반면에 갑상샘 저하증은 기초대사량이 작아져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나와 있으니 방금 읽었던 부분은 갑상샘 항진증과 갑상샘 저하증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즉 기초대사량이 많아지거나 적어지기 때문에 갑상샘 항진증이나 갑상샘 저하증이 걸린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1문단에서는요 대사량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고요, 갑상샘이 하고 있는 역할과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어 두 번째 문단 가겠습니다. 사람은
대사량을 충족하기 위해서 음식 속에 영양소를 산화한대요. 그럼 결국 대사량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방법이 되겠죠. 대사량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방법. 두뇌 활동이나 신체 활동에 라고 나오는데, 두뇌 활동과 신체 활동 동그라미 쳐보면 두뇌 활동과 신체 활동이니까 위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에너지 중에 여기서는 활동 대사량이라고 말하는 에너지가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영양소인 포도당 1몰이 완전히 산화하면 이산화탄소 6몰과 물 6몰이 생성되고 686칼로리의 에너지를 방출한답니다.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포도당의 산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러한 산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400도 이상의 열이 필요한데, 400도 이상의 열이라고 하는 게 바로 산화가 일어나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겠죠. 산화의 필요 조건 때문에 인체 내에선 당연히 일어나기 어렵겠죠. 어떻게 인체 내가 400도 이상의 열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체내에서는 인체라고 하는 부분과 체내라고 하는 말은 일맥상통하겠죠. 인체에서 일어나기 어려우니까 체내에서는 효소가 촉매 역할을 하여 반응이 일어난대요. 포도당을 산화시키기 위해서. 따라서 포도당 1몰이 완전히 반응했을 때에는 이산화탄소 6몰과 물 12몰. 그럼 물이 12몰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 봤던 물 6몰에 비해서 2배가량 증가하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ATP 38몰이 생성된다. ATP는 아데노신의 인상기 3개가 달린 화합물인데 끝부분에 인상기가 떨어져 나갈 때마다 1몰당 7.3칼로리의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합니다. 반응 과정에서 생성된 물이나 이산화탄소는 신체 외부로 직접 배출될 수 있지만 나갈 수 있어요. 과다 섭취하게 된 영양소는 첫 번째 1번입니다. 몸의 새로운 조직 형성. 몸의 새로운 조직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걸 넘버링 1번을 했어요. 이 1번의 의미는 과다 섭취한 영양소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과다 섭취한 영양소 때문에 몸에 새로운 조직이 형성된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 또 대부분의 과다 영양소는 체내의 지방으로 축적된다. 두 번째가 되겠죠. 과다 섭취한 영양소 때문에 생기는 현상. 이어서 볼게요. 체중을 증가시킨다. 반대로 뒤집어 봅시다. 아까는 과다 섭취한 영양소였지만 여기서는 영양 섭취가 부족하대요. 영양 섭취가 부족하면 1번 먼저 지방을 소모하겠죠. 여기서 말하는 지방을 소모하는 거의 1번은 영양 섭취가 부족하면 생기는 현상이 될 겁니다. 또 2번 지방이 고갈됐을 경우에는 단백질을 소모하는 현상을 가지고 온대요. 아래가 좀 잘려 있으니까 마찬가지. 선생님 좀 적을게요. 그러나 영양소 섭취가 부족하면 인체는 거기에 또 적응하기 때문에 세 번째 문제가 되겠죠.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4번 신체 기능도 저하된대요. 이 네 가지가 영양 섭취가 부족했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 되겠죠. 이어서 볼게요. 사람은 이와 같이 영양소의 산화를 통해, 영양소의 산화는 방금 봤던 위 문단의 내용이 되겠죠. 두 번째 문단이요. 생성된 에너지를 통해 근육을 움직이는데 실제 근육을 움직이는데 사용되는 에너지가 20%밖에 되지 않는데요. 20%가 되지 않는답니다. 즉 영양소 산화로 생성된 에너지 중 일부만 근육 생성에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
체중이 70kg인 사람이 신체 활동으로 시간당 260K 큰 칼로리의 에너지를 소모했을 때 대부분 에너지는 뭐로 변하냐면요, 열로 변한답니다. 80%면 대부분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어서 갈게요. 이 정도의 열이 몸 안에 남아있을 경우에 시간당 3도 이상 체온이 상승하는데, 이 열을 외부로 방출하지 않으면 생체 기능이 붕괴된답니다. 즉, 체내에서 방금 밑줄 친 이 부분은 체내에서 열의 방출이 일어나야 하는 이유가 되겠죠. 생체 기능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람을 포함한 동물들은 동물까지 적용해서 볼 건가 봐요. 체내의 열을 방출하기 위해 주로 피부를 이용하고, 그러므로 피부 표면적이 넓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열을 방출할 수 있고 많은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즉, 피부 표면적과 열과 기초 대사량은 비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단위 표면적당 기초 대사량, 즉 설명하죠. 단위 표면적당 기초 대사량은 기초 대사량을 피부 표면적으로 나눈 값을 말하는데, 이것이 거의 일정한 이유는 열 방출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아래서 추가로 또 무언가를 설명하겠죠. 같이 볼게요. 몸에서 생성되는 열은 체내 깊은 곳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생성된 열이 피부를 통해 방출되기 위해서는 열이 피부로 전도되어야 한대요. 전도라고 하는 건 이동하다가 되겠죠. 이동. 즉, 열이 피부로 이동되는 이유 또는 열이 피부로 전도되는 이유가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어서 볼게요. 그러면 열이 피부로 전도되어야 되는 이유를 말했으면 전도되기 위한 조건도 나와야겠죠. 같이 보자. 열이 한 부위에서 다른 부위로 흘러가기 위해서는 두 지점 사이에 온도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피부 표면의 온도는 체내 온도보다 낮아야 한다. 이게 바로 체내에서 열이 전도되기 위한 조건이 되겠죠. 그러면 피부 표면에서는 기본적으로 복사라고 하는 방법과 대류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열이 방출된다라고 나오는데, 복사라고 하는 건 열이 사방으로 흩어져 나가는 것 또는 열이 사방으로 방출되는 것을 복사라고 설명하고요. 대류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이동하면서 열을 전달하는 걸 대류라고 설명합니다. 이 개념을 알고 계셔야 뒤에서 내용이 이해가 되니까 같이 볼게요. 외부의 온도가 낮을수록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외부라고 하는 건 피부 표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피부 표면의 온도가 낮을수록 복사로 방출되는 열의 양은 증가하고, 피부 주변의 공기 흐름이 빠를수록 대류로 방출되는 양이 증가한다라고 나와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중요하냐면, 1번 열이라고 하는 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부분 중요하고요. 복사와 대류라고 하는 건 피부의 표면과 외부 환경 사이에서 발생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어서 볼게요. 적어드릴까요? 두 번째 2번. 여기서 말하는 복사라고 하는 것과 대류라고 하는 개념은 피부 표면과 외부 환경 사이에서 발생을 합니다. 복사와 대류는 피부 표면과 외부 환경 사이에서 발생한다. 이어서 볼게. 그렇지만
외부의 온도가 높을 때에는, 그럼 잘 보세요. 외부의 온도가 높을 때는 열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라고 했으니까 열 방출이 어렵겠죠. 그 내용 보겠습니다. 대류나 복사로 열 방출하기가 어려워지겠죠. 열의 흐름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간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열 방출을 해야 되는데 열 방출이 어려워졌다라고 해서 사람의 체내에 그 열을 갖고 있지 않겠죠. 이때는 피부 표면에서 땀의 증발을 통해서 방출하는 비중이 늘어난답니다. 물의 증발 잠열은 540칼로리 kg 정도이므로 1리터 정도의 땀이 증발로 540칼로리의 열을 제거할 수 있답니다. 열날 때 오히려 사우나 같은 데서 땀 빼거나 이런 부모님들도 계시죠. 이런 원리 중에 하나가 되겠죠. 땀이라고 하는 것은 스트레스 때문에 아드레날린이 분비될 때 난다. 그럼 결국 땀은, 죄송합니다. 땀은 1번. 스트레스 때문에 아드레날린이 분비할 때 난다. 땀이 나는 조건 첫 번째가 되겠죠. 땀이 나는 조건 첫 번째. 또 2번. 일반적으로 중추신경에서 체온 상승을 감지할 때 땀이 난대요. 그러면 결국 아래 두 줄은 땀이 나는 조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결국 땀이 증발하게 되면서 열을, 안 보이시죠? 죄송합니다. 땀이 나는 조건을 설명하고 있으면서 결국 땀의 증발을 통해 열을 제거한다 라고 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다음 마지막 문단으로 넘어갈게요. 이번 영상의 첫 번째 멘트는요, 뭐로 할까요? 이번 영상의 첫 번째 멘트는 창렬쌤 잘 살고 계시죠로 하겠습니다. 창렬쌤 잘 살고 계시죠. 마지막 문단 갈게요. 인체는 사람과 관련된 거죠. 온도에 민감하여 체온이 높아지면 기초대사율입니다. 량이 아니네요. 비율입니다. 잘 보세요, 글자. 인체는 온도에 민감하여 체온이 높아지면 기초대사율이 높아진다. 결국 비례관계. 반대로, 그럼 비례관계니까 뒤집으면은 체온이 낮아졌어. 그럼 기초대사율도 낮아지겠죠. 당연히. 이러한 점은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도 마찬가지랍니다. 공통점이네요. 비교라고 하는 방법도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근데 동물과 관련된 설명이 조금 나올 거야.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동물들은 체온을 낮추고 활동하지 않는 방법, 즉 동면, 겨울잠을 통해 대사량을 최소화. 그래서 에너지원을 구하기 어려운 겨울철을 보내고, 반대로 여름에는, 겨울이 아닌 여름에는 에너지원을 충분히 섭취한대요. 그럼 에너지원을 충분히 섭취하면서 열의 방출을 원활하게 하는 건, 설명을 좀 드리면, 에너지원을 충분히 섭취하는 시기가 여름인데, 여름은 당연히 체온이 높겠죠. 그럼 이럴 때 기초 대사율 자체도 높아질 테니까요. 기초 대사율 자체도 높아질 테니까 열 방출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겨울철에는 에너지원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는 이유가 체온이 낮아지고, 체온이 낮아지면 기초 대사율도 낮아지니까 라고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볼게요. 털 때문에 땀으로 열을 배출하기 어려운 동물들이라고 나오죠. 결국 피부를 통해서 열의 방출이 어렵다고 볼 수 있을 거야. 피부를 통해 열 방출이 어려운 동물들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요, 호흡을 사용한대요. 호흡을 통한 열의 방출도 활용한다. 폐에서 배출되는 공기는 호흡 계통에서 증발되는 수분을 가지고 있고,
사람의 경우 이러한 통로로 방출하는 열량이 시간당 9칼로리 정도로 적지만, 대조시키겠죠. 사람이라고 하는 인간 나왔고요. 동물들은 그 앞에 나와 있는 거랑 뒤에 나와 있는 거랑 대조하고 있다. 얕고 짧은 호흡을 통해 열의 방출을 늘리면서 계절에 따른 동물들의 대사량이 어떻게 조절되고 있고 열을 어떻게 방출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마지막 문단이었습니다.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한 번 더 정리해보면 결국 대사량이 뭐야? 즉 대사량의 개념과 체내의 열을 방출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글이 두 번째 글이었습니다. 오늘도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면서 얼굴 보고 무언가를 전달해야 되는데 이렇게 전달하고 있어 좀 안타깝긴 하지만 빨리 코로나가 끝나기를 바라면서요. 이 영상의 두 번째 멘트는 네, 잘 살고 있습니다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